걸레 냄새와 상한 우유 비린내가 뒤섞인 악취가 세인 고등학교 교복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다. 한서연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구관 건물 끝 낡은 화장실 세면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깨진 거울 조각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검은 눈동자로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찬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서연은 묵묵히 손수건으로 블라우스에 묻은 얼룩을 문질러 닦았다. 내일 입어야 할 유일한 교복이었기에 어머니에게 이런 처참한 꼴을 보일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이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계셨으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더 최악의 날이었다. 최미라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서연의 침묵을 도발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급식실 한복판에서 수많은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며칠 묵힌 우유팩을 서연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누구 하나 거들지 않았다. 그저 비웃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재벌과 고위 관료 자제들이 모인 세인 고등학교에서 권력은 부모의 재력과 지위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한서연은 그 잔혹한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짓밟기 딱 좋은 완벽하고도 힘없는 먹잇감이었다. 서연은 손수건을 짜내며 분노와 치욕으로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곳의 생존 법칙은 간단했다. 반항하지 말 것,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말 것. 굳건한 태도만이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유일한 무기였다. 창밖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단조롭고 우울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서연은 가방을 고쳐매고 얇은 재킷을 걸쳐 가슴에 얼룩을 가린 뒤 화장실을 나섰다. 텅 빈 복도에는 그녀의 외로운 발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의 귀갓길은 부유한 학생들이 타는 고급 승용차와는 거리가 먼 길고 고단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도심을 지나 고층 빌딩 뒤편에 숨겨진 낡은 달동네로 가기 위해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다. 빗줄기는 도시의 오물을 씻어내려는 듯 점점 더 거세졌다. 우산도 없이 가방을 머리에 인 채 무릉덩이를 피해 달리던 서연은 불 꺼진 두 사무실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다. 빗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였다. 본능은 무시하고 가라고 경고했지만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 안쪽. 빗물에 젖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의 형상이 보였다. 등산복 차림에 평범해 보이는 노인은 왼쪽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급성 심장마비의 징후가 역력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가방을 내던지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다. 미약하게 끊어지는 맥박이 손끝에 느껴졌다. 서연은 즉시 셔츠의 단추를 풀고 양손을 깍지 껴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학교 보건 동아리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빗물이 눈을 찔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제발요. 죽지 마세요.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어깨와 귀 사이에 전화기를 끼운 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압박을 이어갔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팔은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고 폐는 차가운 공기에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
노인이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며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희미하지만 호흡이 돌아온 것이다. 곧이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신속하게 노인을 처치하고 들것에 실었다. 한 대원이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병원까지 동행하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으려 했으나 창백한 노인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젖은 가방을 챙겨 구급차에 올랐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접수처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환자분 신분증이 없어서 보호자 정보가 필요해요. 학생이 보증을 서야 하는데. 서연은 텅 빈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돈은 없었다. 하지만 노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돈은 없지만 저는 세인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서연은 학생증을 꺼내 데스크에 올렸다. 명문고의 로고가 번쩍였다. 이걸 담보로 맡길게요. 할아버지를 먼저 치료해 주세요. 연락처를 남기고 갈 테니 나중에 꼭 정산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학생증과 서연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서연은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맡긴 그 학생증이 단순한 신분증명이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병실 안의 노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강산그룹의 강 회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젖은 교복을 찬물에 담갔다. 팔과 어깨에 멍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좁은 방구석에 앉아 낡은 담요를 둘렀다. 내일도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버텨야 해. 한서연.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은 춥고 길겠지만 이것이 그녀가 겪는 마지막 고독한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가 베푼 작은 선의가 내일 아침 학교 정문 앞에 수십 명의 경호원과 함께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어제 내린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에게 그 햇살은 축축하게 젖어있는 교복, 블라우스만큼이나 불편하고 무거운 존재일 뿐이었다. 밤새 선풍기 앞에 걸어두었지만 낡은 섬유는 물기를 완전히 뱉어내지 못했고 덜 마른 옷감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만원 버스에 올랐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풍기는 미묘한 습기 냄새와 초라한 행색을 감지하고 슬그머니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창가 구석진 자리에 몸을 구겨넣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인 고등학교의 정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위압적이었다.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학생들을 내려주었고 그들은 명품 가방과 잘 다림질된 교복을 뽐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서연은 그 화려한 행렬의 가장자리, 그림자가 드리운 보도블록 위를 말없이 걸었다.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최미라와 그녀의 무리였다. 미라는 일부러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며 지나갔고 서연은 휘청거리며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하수구 청소라도 하고 왔니? 최미라가 코를 막는 시베스라며 과장된 목소리로 떠들었다. 그녀의 추종자들은 마치 재미있는 코미디라도 본 것처럼 배를 잡고 웃어댔다.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곳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교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그녀는 등껍질이 단단한 거북이처럼 묵묵히 견뎌냈다. 교실에 도착한 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책상 위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어지럽게 낙서되어 있었다. 거지. 냄새나. 꺼져.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사물함에서 지우개를 꺼내 조용히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 반 친구들은 누구 하나 그녀를 도와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방관자였고 침묵으로 동조하는 공범자들이었다. 서연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 표정은 빳빳하게 굳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자 지옥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의 특실은 학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의료 장비들이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평화로워 보였다. 강만석 회장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 천장과 그 곁을 지키고 있는 민 비서실장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강 회장은 가슴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의료진을 호출하겠습니다. 민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인터폰으로 손을 뻗었다.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목이 탔지만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그는 어젯밤 빗속에서의 기억을 더듬었다. 차가운 빗물, 그리고 자신을 살리려던 필사적인 손길, 나를 누가 여기로 데려왔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여전했다. 민 비서실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다. 물기에 젖어 약간 휘어진 학생증이었다. 어젯밤 골목길에서 쓰러지신 회장님을 발견하고 응급 조치를 취한 뒤 구급차에 동승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비 보증을 위해 이 학생증만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민 비서실장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학생증을 받아들었다. 세인고등학교 2학년. 한서연. 증명사진 속 소녀는 단정하지만 어딘가 그늘진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강 회장은 사진 속의 눈동자와 어젯밤 자신을 향해 죽지 마세요라고 외치던 그 절박한 목소리를 겹쳐보았다. 세인고등학교라면 우리 재단이 후원하는 학교가 아닌가. 강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사실에 기묘한 인연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증의 낡은 상태가 마음에 걸렸다. 이 학생에 대해 알아봤나? 강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회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빚은 반드시 갚으며 자신의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정. 네, 조사했습니다. 한서연 양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장학생입니다. 부친은 일찍 돌아가셨고 모친이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성적은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비서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숨기지 말고 말하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민 비서실장은 태블릿 PC를 꺼내 몇 장의 사진과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학교 내 CCTV
영상 캡처와 비밀리에 수집된 학교 폭력 관련 정황들이었다. 우유를 뒤집어 쓴 서연, 낙서된 책상, 그리고 방관하는 교사들, 강 회장의 눈매가 무섭게 일그러졌다. 심장 모니터의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요동쳤다. 이게 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자신이 인재 양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곳이 고작 힘없는 아이 하나를 짓밟는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어제 회장님을 구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민 비서실장이 보여준 마지막 사진은 병원 CCTV 화면이었다. 흠뻑 젖은 교복을 입고 춥고 두려운 기색이 역력한 채로 응급실 접수처 앞에 서 있는 서연의 모습.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이름 모를 노인의 생명을 먼저 챙겼다. 강 회장은 학생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일지도 모르는 이 학생증을 걸고 낯선 노인을 살렸다. 자신의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그 고귀한 마음에 강 회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감동과 부채감을 느꼈다. 민 실장. 강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다. 당장 퇴원 수속 밟아. 그리고 내일 아침 전 경호팀과 임원진을 소집하게.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민 비서실장이 만류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내 심장은 이 아이 덕분에 다시 뛰고 있어. 그러니 이 심장이 멈추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네. 강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세인 고등학교 방향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하지만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는 그 아이가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주고 썩어빠진 학교의 뿌리를 뽑아낼 생각이었다. 그 아이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도록 준비해 내일 아침 세인 고등학교 정문에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만한 인사를 올릴 것이다. 강 회장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빛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VIP 병동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산그룹의 핵심 부서들이 비상 소집되었다. 법무팀은 학교 재단의 비리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홍보팀은 내일 있을 충격적인 등장을 위해 언론을 통제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의상팀은 서연에게 입힐 옷들을 공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그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말랐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교문 앞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최미라의 패거리가 그녀를 기다리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킬킬거리고 있었다. 서연이 교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등교하던 학생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도로 쪽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고급 세단, 수십 대가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학교 앞 도로를 점거하듯 들어오고 있었다. 그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위압적이었다. 가장 선두에 선 차량에는 강산그룹의 황금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차들이 일제히 멈춰서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수십 명씩 쏟아져 나와 학교 정문을 향해 도열했다. 그들의 동작은 군대처럼 절도 있었고 살기마저 느껴지는 진지함이 감돌았다. 최미라와 그 일당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교문 앞에서 지도하던 교사들도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서연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행렬의 중심에 있던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 비서실장이 내렸다. 그는 수많은 시선을 무시한 채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시선 끝에는 낡은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한서연이 있었다. 민 비서실장은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그 뒤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오셨습니까? 아가씨, 그들의 목소리가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다. 정적만이 감돌던 교문 앞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다. 최미라의 눈은 찢어질 듯 커졌고 서연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숨이 남을 것만 같았다. 이것은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 경호원들의 우렁찬 외침이 교문 앞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군대의 함성처럼 비장하고 압도적이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사 건물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정도의 성량에 등교하던 학생들은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다. 세인 고등학교 정문 앞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최미라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동자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가씨라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사내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만들어낸 환각일까? 민 비서실장이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지적이었지만 서연을 바라볼 때만큼은 깊은 존경과 예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서연의 학생증을 꺼내 내밀었다. 어제 빗물에 젖었던 그 학생증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한서연 양, 어제 병원에 이 물건을 두고 가셨더군요. 민 실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주변의 소음을 모두 잠재울 만큼 명확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학생증을 받아들었다. 이게 왜?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민 실장은 그녀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산그룹 강만석 회장님께서 한서연 양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 서연 양이 구해주신 그분이 바로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생명의 은인을 이런 누추한 곳에 세워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산그룹, 그 네 글자가 나오는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재계 서열 1위의 기업, 최미라의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자 이 학교 재단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바로 그 그룹이었다. 최미라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말도 안 돼. 저런 거지가 회장님을 구했다고 이건 사기야야. 한서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최미라가 악을 쓰며 서연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을 둘러싸고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벽을 만들어 최미라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들은 손을 대지 않고도 거대한 덩치와 살기 어린 눈빛만으로 최미라를 압도했다. 최미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민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미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말 조심하십시오. 지금 그쪽이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분은 강 회장님의 귀한 손님이십니다. 민 실장의 시선은 최미라의 명찰을 스치듯 지나갔다. 최미라 학생. 부친이 강산건설의 최전무 맞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 부친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야겠군요. 그 한마디는 최미라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의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서연에게 꽂혔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경멸, 어린 시선과는 달랐다. 그것은 경외심과 부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이 현실임을 자각했다. 가시죠. 아가씨,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학교 측에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마쳐두었습니다. 민 실장이 정중하게 차문을 열며 손짓했다. 검은색 리무진의 내부가 화려하게 드러났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차에 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저앉아 떨고 있는 최미라와 겁에 질린 방관자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차에 오르자 민 실장이 부드럽게 문을 닫았다.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공기마저 바깥 세상과는 다른 것 같았다. 경호 차량들의 호위를 받으며 리무진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학교의 풍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갔다. 서연은 차창에 손을 대고 지옥 같았던 그곳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조수석에 앉은 민 실장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는 준비해둔 따뜻한 차와 부드러운 담요를 건넸다.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 실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 등산을 즐기시는데 어제는 수행원들을 따돌리고 혼자 산책을 하시다 변을 당하실 뻔했습니다. 서연 양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요. 차량 행렬은 도심을 빠져나가 서울의 부촌인 성북동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높은 담벼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서연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갔다. 마침내 고풍스럽고 웅장한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관 앞에는 제복을 입은 고용인들이 줄지어 서서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맑은 공기와 함께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현관 계단 위 휠체어에 앉아 담요를 덮은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숙하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 강만석 회장이었다. 어서 오거라. 내 작은 은인.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연은 쭈뼛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어제 빗속에서 죽어가던 노인과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그의 건강이었다. 자신의 처지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강 회장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연의 투박하고 상처 입은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네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단다. 정말 고맙다. 강 회장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러고는 서연의 낡은 교복과 창백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슬픔과 분노로 흔들렸다. 민 실장이 보고했던 학폭의 흔적들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들어오거라. 밖이 쌀쌀하구나. 너와 할 이야기가 아주 많다. 강 회장이 휠체어를 돌리며 말했다. 서연은 고용인들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응접실 소파에 앉은 서연에게 따뜻한 수프와 정갈한 음식이 차려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허기가 졌지만 예의를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서연아, 나는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성미란다. 너는 내 목숨을 구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단순히 돈뭉치를 던져주고 끝내는 무례한 짓은 하고 싶지 않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담백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더 특별한 거야. 하지만 세상은 네가 가진 그 착한 마음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곳이란다. 강 회장은 민 실장에게 눈짓을 했다. 민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네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너를 괴롭힌 아이들의 부모가 속한 회사들에 대한 자료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신분에 대한 서류다. 강 회장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새로운 신분이요, 그녀가 되물었다. 강 회장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너를 내 양녀로 입적시키고 싶지만 그건 너무 갑작스럽겠지.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마. 내 후견을 받아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대신 너는 내게 한 가지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강 회장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하게 들렸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서연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강 회장은 빙긋 웃었다. 내가 너에게 쥐어줄 힘, 즉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다오. 복수에 쓸 것인지, 정의를 위해 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치에 쓸 것인지. 내 그릇을 보고 싶구나.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권력. 지금까지 자신을 짓밟아왔던 그 힘.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 그녀의 머릿속에 최미라의 얼굴과 방관하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묵묵히 고생하는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빗속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살려낸 아이다. 그 용기라면 충분하다. 선택은 내 몫이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볼 수도 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저택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의 대답이 응접실에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자. 여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말이야. 그날 오후부터 서연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도착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수를 했고 가정교사들이 배정되어 상류층의 예절과 화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교복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그 자리엔 최고급 실크 드레스가 놓였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면이 아니었다. 서연은 강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기 시작했다. 힘은 단순히 남을 짓밟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그곳엔 더 이상 초라한 여고생이 아닌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다. 준비됐니? 민 실장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다. 내일은 학교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회장님의 공식적인 후견인 자격으로 등교하게 될 겁니다. 서연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네. 준비됐어요. 그녀의 대답은 서늘하고도 우아했다. 학교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괴롭히던 소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그 복귀가 얼마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심판이 될지. 한서연은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강산그룹 본가의 대저택에서 보낸 지난 3일은 한서연에게 있어 동화 속 신데렐라의 달콤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병사가 쇠를 두들겨 칼을 재련하듯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강만석 회장은 그녀에게 단순히 비싼 옷을 입혀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패배의식과 두려움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냉철한 이성과 지배자의 기품을 심어 넣으려 했다. 고개를 들거라. 시선은 상대의 미간을 향하고 눈을 깜빡이지 마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서재에 엄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척추를 곧게 펴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처음에는 그 강렬한 기세에 눌려 자꾸만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제법 버티는 힘이 생겼다. 네가 움츠러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너를 먹잇감으로 인식한다. 짐승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다를 게 없다. 약해 보이는 순간 물어뜯기는 거다. 너는 강산의 이름을 등에 업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 무게를 견뎌라. 강 회장의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실전적이었다. 그는 예절 교육보다 사람을 다루는 법, 분위기를 장악하는 법을 먼저 가르쳤다. 서연은 밤이 깊도록 거울 앞에 서서 걷는 법, 앉는 법, 차를 마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압박하는 법을 연습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겪었던 굴욕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이 정도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훈련의 둘째 날, 민 비서실장은 서연을 저택의 지하에 있는 상황실로 안내했다. 벽면 가득 채워진 스크린과 화이트보드에는 세인 고등학교의 이사회 조직도와 최미라 가족의 상세한 정보가 붙어 있었다. 서연은 그 방대한 자료 앞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축소판이었다. 최미라의 부친 최 전무는 강산건설의 자금 담당 임원입니다. 그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학교 이사들에게 뇌물을 먹여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왔습니다. 민 실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서연은 횡령 내역과 뇌물 수수 명단이 적힌 서류를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숫자와 표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강 회장이 붙여준 경제 가정교사에게 배운 기초 지식을 동원해 맥락을 파악하려 했었다. 그녀는 최미라가 휘두르던 권력의 실체가 얼마나 추악하고 부실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네가 무서워서 밟은 게 아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약한 자를 짓밟음으로써 자신들의 불안한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던 거지. 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며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돋보기를 건네주며 최전무의 횡령 장부를 자세히 보라고 지시했다. 적을 이기려면 적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감정은 사치다. 분노는 눈을 가리지만 정보는 길을 보여주지. 서연아, 너는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테냐? 당장 경찰에 넘겨 최 전무를 구속시킬 수도 있다. 강 회장이 그녀를 시험하듯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당장이라도 터뜨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뱀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몸통이 살아서 꿈틀거린다고 들었어요. 최 전무 하나를 잡는다고 학교가 변하지 않아요. 최미라도 반성하지 않을 거고요.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학교로 돌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권력, 돈, 명예가 제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공포는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칼을 뽑기 직전에 가장 극대화되니까요.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박수를 쳤다. 훌륭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너는 전략가의 자질이 있어. 그래. 네 방식대로 해보거라. 내 모든 자원과 인력이 너를 지원할 것이다. 마음껏 판을 흔들어라. 셋째 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강 회장의 배려로 어머니는 낡은 단칸방에서 나와 강산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요양병원의 VIP실로 옮겨져 정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불안해했지만 서연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고 안심시켰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도 푹 쉬고 건강만 챙겨. 내가 우리 가족 지킬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결코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복귀 전날 밤 서연의 방으로 내일 입고 갈 교복이 배달되었다. 겉보기에는 새인 고등학교의 교복과 같았지만 재질과 핏은 완전히 달랐다. 최고급 원단으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한 맞춤복이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재킷과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치마는 갑옷처럼 견고해 보였다. 서연은 교복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젖고 더러워진 교복을 입고 울먹이던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영양 섭취와 피부 관리로 혈색이 좋아진 얼굴, 전문가의 손길로 다듬어진 윤기 흐르는 머릿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당당한 자세가 거울 속에 있었다. 민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주시는 입학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최신형 스마트폰과 최고 한도의 블랙카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배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산그룹 회장 직속임을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 문양의 배지였다. 이 배지는 학교 이사장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재킷 안쪽에 다시죠. 필요할 때만 보여주십시오. 진정한 힘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 실장의 조언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지를 재킷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달았다. 내일 등교는 저와 경호 팀장, 그리고 변호인단이 동행할 겁니다. 학교 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최미라 측에서 선수를 친 모양입니다. 민 실장의 말에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징계위원회라니. 적반하장이네요. 제가 회장님을 꼬드겼다고 소문을 냈겠죠. 서연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판을 키워주니 고맙네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게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최미라의 표정, 선생님들의 당황하는 모습, 아이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일렁였다. 그것은 복수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억눌려왔던 자신의 잠재력이 폭발하려는 신호이기도 했다. 기다려. 최미라, 네가 알던 한서연은 죽었어.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아침해가 서연의 방을 비추었다. 마치 그녀의 화려한 부활을 축복하는 듯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젖혔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서울의 전경이 눈아래 펼쳐져 있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 회장은 서연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가서 보여주거라. 돈으로 산 가짜 품격과 고난을 이겨낸 진짜 품격이 어떻게 다른지. 내 뒤에는 내가 있다. 그러니 단 한순간도 고개를 숙이지 마라.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녀오겠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현관을 나서자 검은색 리무진과 경호 차량들이 엔진을 예열하며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며칠 전 비를 맞으며 죽어가던 노인을 살리던 그 골목길의 어둠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저택의 정문을 빠져나갔다. 학교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지만 서연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새로웠다. 이제 곧 세인 고등학교에는 전례 없는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한서연이 서 있을 것이다. 민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넘기며 일정을 브리핑했다. 도착 즉시 교장실로 이동할 겁니다. 이사장과 교장,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장인 최미라의 모친이 대기 중입니다. 그들은 서연 양의 강제 전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학이라.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나갈 순서는 정하지 않았나 보네요. 재미있겠어요. 그 회의. 제가 주재하도록 하죠. 서연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오늘 사용할 무기들을 점검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학교의 비리와 최미라 패거리의 악행이 담긴 증거들이 번쩍였다. 서연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냉혹하리만치 차분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세인 고등학교의 본관 현관 앞에 멈춰섰다. 평소 이사장의 차나 외부 귀빈의 차량만이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이었지만 경비원 중 누구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십 명의 학생이 창문에 매달려 운동장을 내려다보았고 복도는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는 눈동자들로 가득 찼다. 민 비서실장이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와 함께 우아한 구두 굽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울렸다. 한서연이 차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입은 교복은 세인고의 것이었지만 핏과 재질은 완전히 달랐으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주변을 압도했다. 서연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태양을 마주하는 것처럼 눈이 부셨다. 그녀의 뒤에는 강산그룹의 최정예 변호인단 5명과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등교가 아니라 점령군의 입성식과도 같았다. 교장실로 안내해. 서연의 짧은 한마디에 민 비서실장은 즉시 앞장섰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마주친 학생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에게 우유를 던지며 비웃던 아이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안에서는 최미라의 어머니이자 학부모 운영위원장이 교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당장 그 아이를 퇴학시키세요. 감히 내 딸에게 협박을 해. 이런 근본 없는 아이를 학교에 두는 게 말이 됩니까? 최미라 역시 소파에 앉아 억울하다는 듯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교장과 학생부장은 쩔쩔매며 그녀들을 달래기에 바빴다. 그때 서연과 그녀의 수행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닥쳤다. 좁은 교장실은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누구십니까?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만 교장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민 비서실장은 교장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을 위한 상석 의자를 빼주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최미라, 모녀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회의라니 잘 됐네요. 저도 참여하죠. 제 거취에 대한 문제라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최미라의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한서연이구나. 어디서 어른들 있는 자리에 함부로 들어와. 너 제정신이니? 민 비서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최미라 어머니의 말을 차단했다. 강산그룹 회장 비서실장 민철우입니다. 이분은 강만석 회장님의 공식 후견을 받고 있는 한서연 양입니다. 서연 양에 대한 모욕은 강 회장님과 강산그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습니다. 순간 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만석 회장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최미라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남편인 최 전무는 강산그룹의 계열사 임원이었고 강 회장은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회장님의 후견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교장이 말을 더듬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학교 재단의 설립 정관과 이사회 명부, 그리고 최근 5년간의 기부금 내역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서연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은 강산재단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제가 퇴학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변호인단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최미라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거짓말이야. 네가 어떻게 회장님 후견을 받아? 너 같은 거지가, 엄마. 이거 다 사기야. 경찰 불러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앉혔다. 그녀는 사태 파악이 빨랐다. 눈앞에 있는 민 실장은 그룹 내 2인자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죄송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최미라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우리 미라랑 서연 양이 친구끼리 다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서연은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다. 친구 누가 친구죠? 저는 범죄자와 친구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최미라에게 꽂혔다.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이게 친구끼리 다툼인가요?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켜서 화면을 띄웠다. 그곳에는 최미라가 서연을 괴롭히던 CCTV 영상과 단체 채팅방에서 서연을 모욕하던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 증거들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동시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교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학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위기였다. 서연 양. 아니, 서연 학생. 우리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 봅시다. 굳이 밖으로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교장에게 다가가 귓속말하듯 나직하게 말했다.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모든 질서는 제가 정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만약 제 뜻을 거스른다면 교장 선생님의 비자금 장부도 함께 뉴스에 나올 겁니다. 교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장실을 나섰다. 최미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교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권력의 이동이 느껴졌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가 미리 가져다 놓은 꽃병과 깨끗한 방석이 놓여 있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담임 선생님이었다. 평소 방관만 하던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몸은 좀 괜찮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선생님이 다 들어줄게. 역겨운 태세 전환이었다. 서연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수업 준비나 하시죠. 그리고 제 생활기록부, 토시 하나라도 조작된 게 발견되면 교육청 감사실에서 뵙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얼굴이 붉어져서 뒷걸음질 쳤다. 점심시간, 급식실의 풍경도 달라졌다. 서연이 들어서자 학생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녀는 굳이 줄을 서지 않았다. 영양사가 직접 특식으로 준비된 최고급 도시락을 그녀의 테이블로 가져왔다. 서연은 혼자 앉지 않았다. 평소 최미라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다른 피해 학생들을 불렀다. 여기로 와. 같이 먹자. 서연의 부름에 쭈뼛거리던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연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새로운 세력의 형성을 알리는 신호였다. 최미라는 구석진 자리에서 식판을 엎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이들이 그녀의 눈치를 보며 달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수군거리며 비웃는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다. 쟤네 아빠 곧 잘린다며. 강산그룹 회장님이 뒤를 봐준다는데 최미라가 이제 뭐 어쩌겠어. 서연은 식사를 마치고 최미라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경호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지만 서연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은 최미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미라야, 억울하니 분해. 내가 당했던 지난 2년은 이것보다 100배는 더 지옥이었어. 이제 시작이야. 네가 가진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지켜봐. 내 아버지가 횡령한 돈으로 산 그 명품 가방. 곧 압류될 테니까 잘 챙겨둬. 최미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너, 우리 아빠에 대해 뭘 아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절대적인 뒷배였다. 그 배경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녀의 세상이 붕괴된다는 뜻이었다. 내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선택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전교생 앞에서 사죄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보든지 나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가진 게 너무 많은 네가 알게 될 차례야. 서연은 뒤돌아서 유유히 급식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뒤로 최미라의 절규 섞인 비명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승리한 여왕처럼 고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것을. 최미라의 아버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더러운 수단을 동원해 반격해 올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민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쪽 반응을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학교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권력 다툼과 맞물린 전쟁이었다. 서연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태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일막을 넘기고 있었다. 오후 수업 시간. 교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최미라는 조퇴하고 사라졌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달려가 하소연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다. 단순히 강 회장의 후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야 했다.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학 문제집 대신 강 회장이 준 경영학 입문서를 꺼내 펼쳤다.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기는지.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서늘한 칼날을 품고 있었다. 학교의 주인은 바뀌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주인은 자비가 없었다. 강산 건설의 전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최 전무는 타담한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다. 방금 딸 최미라가 울며 불며 쏟아내고 간 이야기들은 그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긁어놓았다. 감히 빈민가 출신의 계집애가 강산그룹 회장의 등을 업고 내 딸을 협박하다니. 그는 강만석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아니면 그 계집애가 무슨 요사스러운 짓을 꾸민 건가? 최 전무는 회장의 판단력을 의심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홍보팀장을 호출했다.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회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방법은 하나야. 그 아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 여론전으로 간다. 최 전무의 눈이 비열하게 번뜩였다. 가난한 여고생이 재벌 회장의 후원을 받는다.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지. 스폰서, 부적절한 관계, 숨겨진 사생아, 뭐든 좋아. 소설을 써서라도 인터넷에 뿌려. 홍보팀장은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최 전무의 서슬 퍼런 눈빛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명문에 쓰고 신데렐라의 추악한 진실, 회장님을 홀린 10대 소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조회수를 빨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하는 한서연의 주변 공기는 어제와 또 다르게 변해 있었다. 경외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러운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채워졌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킬킬거렸고 서연이 지나가자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진짜래, 회장님 세컨드라는 소문이. 야, 그러니까 그 비싼 차량 옷들이 다 설명이 되잖아. 능력도 없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펴.
더러워.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하는 짓은 완전히. 들리지 않게 속삭이는 척했지만 다 들리라고 하는 소리였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교실 복도를 걸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것은 최 전무가 던진 최후의 발악이었다. 그들이 더럽고 치사하게 나올수록 서연은 자신이 그들의 급소를 제대로 찔렀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기로 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최미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 서연아, 인터넷 봤니?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더라. 꽃뱀 아니지. 그건 너무 고급스러운가. 최미라의 패거리가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반 친구들도 이번에는 최미라의 편에 서서 서연을 조롱하는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최미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재미있네. 네 아버지가 시키던 실력으로 안 되니까 고작 한다는 게 뒷골목질하시 뿌리는 거야. 수준 참 알만하다. 최미라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짓거려 너 고소당하고 싶어. 허위 사실 유포로 감옥에 쳐넣어 줄까? 그녀가 소리쳤다. 서연은 콧방귀를 뀌었다. 고소? 그래.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누가 감옥에 가게 될지 기대해도 좋아.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방송실에서 긴급 공지가 흘러나왔다.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긴급 학부모 총회 및 학교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전교생과 교직원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교장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최 전무가 압력을 넣어 마련한 자리임이 분명했다. 공개 처형식. 그는 서연을 전교생 앞에서 망신 주고 쫓아낼 계획이었다.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단상 위에는 최 전무와 교장,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최 전무는 마이크를 잡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 세인고등학교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든 비난의 화살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불순한 의도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교권을 유린하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해당 학생의 즉각적인 퇴학을 건의합니다. 객석 곳곳에서 동조하는 박수와 야유가 터져나왔다. 최미라는 맨 앞줄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무릎 꿇고 빌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객석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도망쳤나 최미라는 생각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메인 출입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쏟아지는 조명 역광을 받으며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교복이 아닌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마치 기업의 CEO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는 듯한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민 비서실장과 강산그룹 법무팀장이 호위하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인공이 빠진 파티는 재미가 없죠. 서연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뚜벅뚜벅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경호원들이 무대 앞을 막아선 교사들을 제지했다. 최 전무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끌어내. 최 전무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 실장에게 손짓했다. 민 실장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눌렀다. 강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바뀌었다. 화면에는 최 전무가 유흥주점에서 학교 이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이번 학기 급식업체 선정 건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라 생활기록부. 이번에도 신경 써주시고. 최 전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부모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동영상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당장 꺼안고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발광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최미라가 화장실에서 후배들을 무릎 꿇리고 폭행하며 돈을 뺏는 영상. 서연에게 우유를 붓고 조롱하는 영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졌다. 악마가 따로 없는 모습에 최미라를 옹호하던 친구들조차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는 운영위원장님의 실체이자 이 학교의 민낯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다. 저를 모함하려고 퍼뜨린 루머들. 그건 당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지 보여주는 자백이나 다름없어요. 서연은 법무팀장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었다. 여기 강산건설의 회계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최 전무님, 지난 5년간 회사 공금 50억을 횡령하셨더군요. 그 돈으로 이사들 매수하고 딸 성적 조작하고 유흥비로 탕진하셨죠. 강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무척 노여워하셨습니다.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산 그룹의 감사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였다. 횡령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 긴 감옥 생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때 강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영수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최 전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건 모함이야. 회장님을 만나게 해줘.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최 전무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한 범죄자의 몰골만이 남았다. 최미라는 아빠를 외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서연은 무대 중앙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최미라에게 머물렀다. 최미라는 공포와 절망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를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벌거벗겨진 채 세상 앞에 던져진 꼴이었다. 최미라. 서연이 불렀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네가 그랬지. 힘없는 건 죄라고. 아니, 힘없는 건 죄가 아니야. 힘을 가졌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게 진짜 죄야. 너는 이제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학교 폭력 가해자로, 그리고 범죄자의 딸로. 서연의 선언은 판결문처럼 엄중했다. 교장은 구석으로 숨으려다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사장과 관련된 비리 장부도 모두 검찰에 넘어간 상태였다. 학교는 완전히 뒤집혔다. 썩은 환부가 도려내어지는 순간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서연에 대한 지지이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정의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 비서실장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가씨, 완벽했습니다.
그의 칭찬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강당을 빠져나오는 서연의 뒤로 학생들의 환호성이 쏟아졌다. 그녀는 이제 왕따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구한 영웅이자 진정한 의미의 여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 밖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서연은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피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당당했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에 오르자 강 회장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강 회장은 병실이 아닌 서재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잘했다. 내 평생 본 그 어떤 드라마보다 통쾌하더구나. 이제야 내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 네가 해낸 거다. 나는 그저 판만 깔아줬을 뿐. 서연아, 이제 시작이다. 너는 오늘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세상에는 아직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많다. 나와 함께 더 큰 꿈을 꿔보지 않겠느냐.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이 도시는 차갑고 무자비한 정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녀가 바꿀 수 있는 곳, 그녀의 의지로 다시 그릴 수 있는 캔버스처럼 느껴졌다. 네, 회장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서연의 눈동자에 야망과 희망이 동시에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는 소녀가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고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빛속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감촉과 따뜻한 온기를 기억했다. 권력의 맛은 달콤했지만 그 근본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로 최전무 같은 괴물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차가 강산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태블릿을 켜서 학교 게시판을 확인했다. 악플들은 사라지고 사과와 응원의 글들이 도배되고 있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한 것인가.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것마저도 포용하기로 했다. 리더는 고독한 법이니까. 계절이 바뀌어 교정에 앙상했던 가지마다 연분홍색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새인 고등학교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활기찼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학교를 지배하던 차가운 침묵과 보이지 않는 계급의 장벽은 봄눈 녹듯 사라져 있었다. 교문 앞을 지키던 위압적인 선도부 대신 학생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한서연은 학생회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가슴에는 학생회장이라는 명찰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미라 사건 이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그녀를 새로운 리더로 추대했다. 그것은 강산그룹의 후광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교장실의 주인도 바뀌었다. 비리에 연루된 전임 교장은 파면되었고 강산재단에서 파견한 교육 철학이 확고한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다. 그는 서연과 수시로 소통하며 학교 내 부조리를 척결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학교는 이제야 비로소 배움의 터전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다. 사회면 구석에 작게 실린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강산건설 전 임원 최모 씨.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짧은 기사였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최미라의 가족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다. 최미라는 지방의 한 대안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서연은 그 기사를 보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을 잃어버린 자이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은 그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반면교사가 되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서연은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으려 매 순간 스스로를 경계했다. 회장님, 다음 안건인 급식실 환경 개선안 결제 부탁드립니다. 부회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오며 명랑하게 말했다. 그는 예전에 최미라 패거리에게 빵 심부름을 하던 남학생이었다. 이제 그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학생 간부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서명했다. 방과 후 서연은 자신을 기다리는 검은 세단에 올랐다. 이제는 익숙해진 하루길 풍경이었다. 하지만 목적지는 집이 아닌 강산그룹 본사였다. 강만석 회장은 약속대로 서연에게 경영 수업을 시키고 있었고, 서연은 학교 공부와 병행하며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다. 본사 55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은 아찔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을 맞이했다. 그의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다. 서연이 선물한 삶이나 다름없었다. 왔느냐? 학교 생활은 좀 어떠냐?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손녀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다정함이 묻어났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바쁜 게 즐거워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요. 서연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강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죠? 서연이 물었다. 입양 서류다. 그리고 내 유언장의 수정본이지. 강 회장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서연아, 나는 너를 단순히 후원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강산의 적임자다. 내 딸이 되어주겠니?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자신에게 단지 빗속에서 손을 내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토록 큰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회장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서연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다. 오만하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네 태도가 마음에 든다. 강산그룹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되어야 해. 네가 가진 그 따뜻한 심장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다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당신이 평생 일궈오신 이 강산. 부끄럽지 않게 지키고 키우겠습니다. 강 회장은 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보다 진한 유대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특별한 장소를 찾았다. 바로 그 운명의 날, 강 회장이 쓰러져 있었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었다. 민 비서실장이 동행하려 했지만 서연은 혼자 있고 싶다며 그를 차에 대기시켰다. 그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그곳은 낡고 허름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섰다. 그때의 빗소리,
절박했던 외침, 그리고 자신의 떨리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만약 그때 외면하고 지나갔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여전히 최미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를 구한 것은 강 회장의 재력이었지만 그 기적을 만든 것은 결국 서연 자신의 선택이었다. 고마워. 한서연.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용기를 내줘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 골목 구석에서 작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박스 뒤에 숨어 있었다. 서연은 주저없이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최고급 정장 바지에 흙탕물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너도 춥고 무서웠구나. 괜찮아. 이제 내가 지켜줄게. 그녀는 고양이를 안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뒤를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차 앞에서 대기하던 민 비서실장이 놀란 눈으로 다가왔다. 아가씨, 옷이 다 버리셨습니다. 그 고양이는 데려갈 거예요. 새 가족이 생겼네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 실장은 그녀의 미소에서 강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겹쳐지는 어떤 아우라를 느꼈다. 강인하지만 따뜻하고 결단력 있지만 자애로운 리더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차문을 열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화려한 도심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서연의 앞날을 축복하는 별들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품에 안긴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강서연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져도 빗속에서 죽어가던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소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힘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그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거대한 날개가 생겼다. 민 실장님, 내일 일정 확인해 주세요. 재단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싶어요. 성적보다는 인성과 잠재력을 더 많이 보는 방향으로요. 서연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민 실장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빛이 물결치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미래를 그려보았다. 험난한 날들도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손은 누군가를 잡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은 억세게 운 좋은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그 운명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든 한 인간의 찬란한 성장기였다. 학교 정문 앞에서 수십 명의 경호원이 고개를 숙였던 그날, 소녀는 여왕이 되었지만 오늘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의 불빛처럼 한서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이륙을 시작하고 있었다. 가장 높고 가장 빛나는 곳을 향하여